자, 국가의 부채 규모를 이제 왜 걱정해야 되느냐? 미국 시각으로 이야기했지만, 뭐 대부분 항목이 우리나라하고 중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미국 인구는 노화하고 있다. 소위 고령화죠, 고령화. 우리나라는 더하죠. 그러니까 고령화 추세를 본다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수준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나 뭐 미국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의 평균 나이가 뭔가 하면 우리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중앙 나이 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높은 셈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는 빠른 속도로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고 있다. 인구가 노화가 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자, 이것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밑에 있죠. 의료 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니까 뭔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의료보험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은 본인이 해결 못하고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의료비에 평생 뭐 의료비 한 7, 80% 이상은 마지막 1년에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 가는 일이 잘 없죠. 뭐 1년 내내 병원 갈 일은 잘 없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르겠지만 보통은 젊은 사람들은 병원 갈 일 없습니다. 큰 병 걸리면 그때 병원 가서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큰 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게 뭔가 마지막 1년에 대부분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뭔가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살고 있을 때 평소 문제 없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보통 뭔가 하면 병원에 많이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고 나면 고령화 할수록 뭔가 하면 병원비는 뒤로 이연되는 겁니다. 이연돼. 오래 살수록 병원비는 써야 될 병원비가 나중으로 이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내는 병원비를 덜 내고 있는 겁니다.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뭐 사람이 평생 무한히 오래 살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뒤로 밀렸다가 한 80, 90, 한 100수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들 돌아가시면서 그때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 보장 비용, 의료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것이 있고.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언제 쓸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쓸 거냐, 나중에 쓸 거냐. 라는 차원에서 총량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가 잘 알아가지고 뭔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소위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늙어서 죽었다. 자연사를 했다. 큰 병이 아니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의료비는 적게 들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보다 더 문제는 고령화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인구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보통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뭐 18세부터 65세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경제활동 인구도 성인 인구에 대해서 보는 거죠. 노인이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준다 그런 것은 재정적으로 어떤 의미냐라는 이야기는 세금 낼 사람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지 세금의 주가 뭔가 소득세나 아니면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준다는 말은 세금 낼 사람이 주게 되는 겁니다. 고령화가 되가 되면 쓸 일보다는 더 큰 문제는 세금 낼 사람이 줄기 때문에 재정이 나빠진다. 그래서 세금 낼 사람이 줄기 때문에 재정이 나빠질 것은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하면 그때 숫자는 더 적은 사람이 일하는데 그 사람한테 세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노화 고령화는 결국은 재정적으로 봐가지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 반면에 지출은 늘어난다. 의료비도 늘어나고 사회보장 및 뭐 여러 지출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뭐 총부양비 이야기할 때 자, 집에서 보통 보면 뭔가 하면 애 키울 때 돈이 많이 드냐, 집에 노인 부양하는데 돈이 많이 드냐, 하는 거 할 때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애 키울 때, 예를 들어, 교육비, 뭐, 옷, 수수 크죠? 옷 사주고, 뭐, 핸드폰 사주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노인 한 분 집에 계시다 그러면 뭐 돈이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해봐야 뭔가 하면 뭐 철마다 옷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몸 체격이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뭐 용돈으로 뭔가 하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들이는 뭐 그 정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부양비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조금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고령화되면서 평균적인 나이가 높아지면서 오래 살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소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그만큼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비율로서 줄어든다는 것은 그 전체 인구에 대해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소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이 줄어든다. 젊은 사람에서 뭔가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의 비중이 준다는 말은 그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 비율이 나오고 경제 성장이 높아질 그런 이 환경이 더 나빠진다.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정도 나빠지는 거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들고 지출은 조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재정 적자 및 채무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지금 잘해도, 지금 적자를 안 만들어 놓고 건실한 재정, 국가 부채가 없이 나가도 어차피 뭔가 하면 몇십 년 있다가 과금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적자 규모를 높이 놨다가는 나중에는 당장 나라마다 다 국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부채를 못 낼 만한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라는 것이 걱정인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지금 미국 재정을 보는 학자들 시각에도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세계 경제, 선진국 경제에 대한 하나의 큰 이제 도전인, 곧 닥칠 미래의 큰 도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현재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해야 된다. 부채는 높이면 안 된다. 곧 높일 일이 많기 때문에 높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다 플러스 우리나라는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것이 그거죠.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통일, 그게 실현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로 봐가지고 큰 비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써야 될 비용이죠. 남북 간의 이제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 북한 그 북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깔아야 됩니다. 인프라를 깐다는 것은 철도, 도로, 뭐 항만, 뭐 등등 그런 인프라용 비용은 최소한 지출해야 되는 거죠. 뭐 국민소득을 똑같이 뭔가 북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일은 뭐 그런 일은 생기긴 힘들 겁니다만은, 최소한 뭔가 하면 인프라는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최소 정도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지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비용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은 가능한 한 건전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판인데, 지금 재정이 적자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걱정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정을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제 역사적으로 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락 하고 난 뒤에 이론을 보면 이제 이론이 크게 두 파트로 있습니다. 재정 적자, 지금 우리 숫자, 퍼센트, 이제 그걸 볼 때, 아니면 국가별로 액수를 볼 때, 그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이슈들을 좀 한 네 가지 볼 겁니다. 네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이론적인 것, 전통적인 이론, 그 다음에 리카르트 이론, 그 두 개를 봅니다. 자, 재정 적자 액수를 볼 때 한 요 네 가지 정도를 참고를 해가지고 잘 평가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자본자산, 계산되지 않은 채무, 경기순환. 자, 국가재정 적자 이야기할 때는, 국가부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국가부채가 과소평가된다 라는 비판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믿을 수 없다. 진짜 뒤에 우리가 모르는 빛이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정반대 부분도 있습니다. 과대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국가 부채를, 매년 부채가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자산도 사실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 두 개는 국가 부채가 우리 생각보다는 과대평가되는 부분, 실제 그 액수만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를 뭔가 의심스럽게 보는 것은 세 번째죠. 계산되지 않은 부채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제대로 계산하자라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경기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공황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공황이 왜 재정정책이 잘못됐느냐라는 거 이야기할 때 이 재정정책은 경기적으로 봐야 된다. 매년 고지시각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개를 한 개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를 볼 때 인플레이션은 기존 생각하고는 정반대 차원이죠. 이 이야기는 실질 부채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목 부채 가지고 뭐 그렇게 특히 실질과 명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죠. 인플레이션이 안 심하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뭐 이 문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명목 부채가 아니라 실질 부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명목 부채는 잘못하면 과대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실질 부채는 일정하므로 실질 적자는 0이라고 가정하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명목 채무 D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D분의 DX. 그러니까 D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액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아마 한 400조, 5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 더 되나? 40%? 한 600조, 700조 되나? 어쨌든 그런 조 정도. 그 액수가 국가 부채의 명목 채무 액수다.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건 더 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증가율은 파이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죠. 그죠?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이 D가 늘어난 것은 결국은 기존 부채의 파이 %만큼 늘어납니다. 즉 실질 적자가 0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적자는 파이 D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질 적자가 0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가 지금 5월인데 한 9월 정도 되면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면서 작년 결산이 올라옵니다. 작년 결산이 지금 곧 5월 정도에 국회 보고되는데 그러면 작년 결산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결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보면 작년 국가 이제 적자 규모가 나오는데 자, 총 국가 그 재정을 봐가지고 적자가 생겼다. 그러면 과소비를 했냐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 적자가 0인데도 불구하고 적자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거는 작년 이제 보고되는 그 재정에서 보면 그 재정 속에 지출 속에 뭔가 하면 기존 이 D에 대한 이자 지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급이 포함되어 있단 말은 그거는 사실은 현재 그 작년 1년 동안의 국가 재정에서 지출은 아닌 거죠. 뭐 명목적으로 지출은 맞지만 그러나 세금에서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쓰는 부분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썼기 때문에 부채가 쌓여있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셈인 겁니다. 파이딩인 겁니다. 또 왜 더 파이딩이냐? 그게 왜 그러면 여기서 파이만큼이냐? 그럼 이자가 뭐냐 그러면 이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시 효과를 따져본다 그러면 결국은 명목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에서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만큼은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뭐 이자를 빼더라도 뭔가 하면 실질로 본다 그러면 파이만큼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래 인플레이션율만큼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실질이 부채로 본다 그러면 그건 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나더라도 안 늘어난 거죠. 가정이 여기있죠. 실질 적자가 0이다 라는 것은 실질 부채가 일정하다. 실질 부채가 일정하다는 말은 D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율만큼 늘어난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부채는 안 늘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적자가 그러니까 부채가 파이 B만큼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뭐 이걸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 이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부채는 안 늘어난 거다. 인플레이션은 감안해가지고 부채의 변화를 평가해야 된다. 뭐 조금 더 이제 쉬운 예로 뭐 실제 경우입니다. 미국의 예인데 79년 경우를 보면 1979년 그 당시에
연초 당시 미국 국가 전체의 채무는 4,950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5천억 달러이죠. 5천억 달러였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한 해 인플레이션율이 8.6%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한 해 이 늘어나는 것이 파이디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의 8.6%는 430억 달러입니다. 43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의 8.6%라는 것은 5천억 달러의 8.6%라는 것은 430억 달러.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430억 달러만큼은 이제 뭐 인플레만큼 깎이는 거죠. 깎이는 건데 실제 그해 발표됐던 명목 적자가 얼마냐 그러면 명목 적자는 28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79년 결과로서 뭔가 하면 적자 280억 달러 적자가 생겨가지고 부채가 280억 달러만큼 더 늘어났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부채가 늘어났냐라고 할 때는 안 늘어난 겁니다. 부채는 줄어든 겁니다. 액수로는 280억 달러가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430억 달러까지 늘어나도 더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보다 덜 늘어났죠. 덜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실질 부채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 차이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실질 적자는 280억에서 430억 달러 빼는 150억 달러 흑자인 셈인 겁니다. 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특히 심할 때, 물론 이제 이때 인플레이션이 8%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럴 때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감안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큰 경우에는 사실은 늘어나도 그만큼을 고려해가지고 늘어난 폭을 평가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적자가 낮다고 그 숫자로 나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봐가지고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인 해도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부채 변화를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제 국가 부채를 볼 때는 국가 부채라는 것은 그냥 부채의 변동입니다. 부채의 변동이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부채만 보는 겁니다. 자산은 보지 않고 부채만 본다. 그래서 현재의 적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부채의 변동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나은 측정치로서 자본 예산을 보는 건데 왜 부채만 보냐? 재산도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빚이 늘었다 그래도 그 나라 재산이 훨씬 더 늘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부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도 같이 보자.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사무용 빌딩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채무로 통납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본까지 자산까지 같이 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까지 같이 보면 부채를 덜 심각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 해에 뭔가 부채가 안 늘고 줄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살림을 잘 살았냐 라고 다시 본다 그러면 그래서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재산을 팔아가지고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예인데, 클린턴 대통령 때 한때, 아까도 봤지만 재정 흑자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 흑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됐죠. 재정 적자 많이 생겨봐야 이렇게 흑자 몇 년 생기면 다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다 이제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근데 그때 그럼 왜 흑자가 생겼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펀더멘털이 좋아져가 흑자가 아니었다. 거죠. 그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았더라.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정 수입이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건데, 재산이 늘면 뭐 부채 더 생겨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반대로 본다 그러면 재산이 줄어가지고 재정 흑자가 생긴 건데, 그래가지고 적자가 안 생긴 걸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인 겁니다. 재산을 고려할 때라 그러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았다. 재산을 팔았다 그러면 그것은 절차상으로는 현재 회계상으로는 적자 감소가 됩니다. 그만큼 재정 수입이 증가했죠. 세금 국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이 아니라 플러스 다른 부분에서의 돈 수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예산상으로는 채무 감소가 자산 감소로 상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채무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돈이 뭔가 하면 개정상 재산에서 소위 수입으로 바뀐 겁니다. 재산이 뭔가 줄어들고 수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살림상으로는 변화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뭔가 하면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예를 들어 예산상 결산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그만큼 흑자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자산으로 보자라는 것은 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뭔가 하면 자본이 는다 그러면 그만큼 는다 그러면 뭔가 부채가 늘어도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뭔가 하면 자본을 줄여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채가 안 발생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던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측정으로 본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다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면 좋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원론적으로 봐가지고는 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부분도 뭔가 하면 원론적으로 두 개를 다 본다 그러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같이 재산도 보고 그 다음에 부채 순수적으로 뭔가 플로우죠, 그죠? 플로우 스탁을 같이 보자 그런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국가의 재산, 정부의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문제는 생깁니다. 정부 지출을 자본 지출로 계산할지, 어떠한 정부 지출을 자본 지출로 계산할지 이걸 결정해야 된답니다. 국가의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국가의 재산은 매년 측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을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딱 나옵니다.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보면 제일 첫 번째 국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를 가지고 국유지가 현재 뭐 예를 들어 300조가 된다.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건물도 쭉 나오죠. 제일 비싼 건물이 지금 현재 뭐 세종시에 있는 지금 정부청사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쭉 나옵니다. 부동산의 가치, 땅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 도로, 항만 이것도 가치를 다 평가합니다. 인프라.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뭐 기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도 있고, 온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금융자산도 있는 거죠. 국가가 여러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기업에 투자를 했죠. 그런 것들도 다 있는 거죠. 그런 게 전체가 다 국가의 재산인 겁니다.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보는데 거기서 과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만하게 봐가지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하는 거죠. 뭐 특히 최근같이 부동산 가치가 올랐을 경우에 잘못하면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국가 재산이 확 늘어납니다. 그럼 국가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쓰자. 정치인들은 쉽게 쓰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제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냐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이제 국유지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필요에 따라 국유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좀 그 문제는 있습니다. 개념은 맞지만 이 자산의 범위에 대해 가지고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야기하기는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부채만을 보는 거죠. 부채만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조달한 부분은 다시 그건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어쨌든 원론적으로 봐가지고는 부채 변동뿐만 아니라 자본 변화, 자산 변화도 같이 봐야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문제. 자,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 부채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국가가 발표하는, 모든 나라가 발표하는 그 국가 부채는 사실은 뭐 개별 나라에서 자기 개별적인 기준에서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런 통계는 국가 비교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기준을 딱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나라마다 공통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걸 집계해 가지고 숫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실제 부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부채들이 꽤 있다. 그렇죠. 적자를 측정할 때 중요한 정부 부채가 누락되고 있다. 제일 대표적으로 듣는 것이 공무원한테 지불해야 하는 장래 연금 지불액이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연금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고용을 해가지고 은퇴하면 연금을 줍니다. 연금을 주는데 이제 그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 비용이 나오냐 좀 의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낸 돈 가지고 운영해가 주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적자가 생기지만 메인은 그겁니다. 메인은 그건데, 미국이나 많은 유럽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그냥 뭐 그의 세금에서 다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죠. 공무원 연금이 따로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적립식으로 기존 재직할 때 돈을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되는 연금이 따로 없다 그러면 그 돈은 그냥 그대로 국가 세금, 미래 국가가 내야 될 세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실제 지금부터 내야 될 돈보다는 부족하다라는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군인연금은 부족해가지고 벌써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뭐 세금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곧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뭐 현재 상태로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없이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 예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만큼 문제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도 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걸 같이 계산해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야, 이게 이제 왜 문제냐 그러면, 특히 이제 왜 문제냐 그러면, 당초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이란 것은 사실은 수명이 이렇게 늘기 전인 겁니다. 사람들이 60세, 65세 은퇴하고 한 10년, 한 15년 정도 산다고 본 거죠. 보통 그래서 뭔가 70, 한 80을 못 넘기, 70세 중반 정도에 죽는 걸로 그때 만든 게 이런 연금제도였습니다. 연금제도였는데 지금은 그 뒤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연금 받는 연수가 뭔가 하면 옛날에 비해 가지고 한 50년에 비해 가지고 두세 배가 늘어난 겁니다. 은퇴 뒤에 10년이 아니라 은퇴 뒤에 30년, 40년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설계를 처음부터 은퇴를 했다, 그게 아니라 연금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게 원래 인류가 옛날부터 바라던 꿈이었던 거죠. 그 꿈이 지금 실현이 되면서 발생했던 엉뚱한 부분에서의 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연금 제도를 다 고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고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덜 고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외국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는 연금 제도가 늦게 정착되고 도입됐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가지고는 그 문제는 조금 덜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장래의 사회보장 그 부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뭐 사실 이제 국민연금 개념이죠.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이 다 고갈됐다. 그러면 난 몰라. 그리고 한 푼도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줄 의미가 없지만 뭔가 하면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그랬다가는 그냥 그 뭐 국가가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는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채가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국가 부채, 지금 사실은 누락되어 있는 건데 이게 큰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발적인 채무. 뭐 대표적으로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게 우발적 채무죠. 난데없이 예상 밖의 부채가 발생하는 거죠. 은행 파산실. 은행이 파산된다? 그러면 뭐 민간은행인데 파산되면 놔두자라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은 공공재입니다. 한 은행 파산되는 것을 그냥 놔뒀다가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면서 나라 경제가 그냥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은행의 그 주주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손실을 부과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때는 예를 들어가 예금보험. 물론 이제 예금보험이 있습니다. 예금보험이 있어서 예금보험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예금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지, 금융위기가 났을 경우에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돈을 예금보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은 없습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도 98년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는 기금 하나도 없이 뭔가 하면 국가
부채로 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 경우에 그다음 이 우발적 채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발적 채무가 여기서 금융위기를 대표로 들었는데 지금 또 하나 나왔죠. 최근에 팬데믹 코로나 사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사실은 의료비,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백신 비용, 뭐 이거 별 수 없죠. 국가가 다 들어야 됩니다. 무상으로라도 빨리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런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의료비, 백신 비용,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 이때는 뭔가 비상시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발적 채무라는 것은 계속 있어요. 금융위기도 있고, 아니면 이런 팬데믹 같은 그런 위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산되지 않는 부채라는 거죠.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채다. 뭐 그런 차원에 봐가지고는 국가 부채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기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뭔가 이런 정도는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부채로 현재 부채 속에 잠재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돈이다라고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마이너한데 경기순환상으로 보자라는 거죠. 실업보험 소득세 제도와 같은 자동 안정화 장치로 인해서 경기의 순환에 따라 가지고 적자가 변동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소위 자동 안정화 장치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기가 나쁘면 실업보험 급여가 많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죠. 세금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경기 순환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런 적자 아니면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줄고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흑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국가 부채 변화, 그런 요인 때문에 국가 부채가 변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뭔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자동 안정화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시에 경기 요인 때문에 자동 안정화 장치로 발생하는 적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채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가지고 흑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살림살이를 잘해가 흑자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돈은 경기가 나쁠 때 발생하는 적자용으로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기존 부채를 줄이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경기 순환적으로 우리가 국가 부채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매년 발생하는 문제지만 전체 큰 방향을 좌우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썼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해 가지고 국가 부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관련돼 가지고 하나 빠뜨렸는데, 계산되지 않는 부채가 아니고 이 자본자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만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개념이다. 그래서 보통 잘 고려를 안 합니다. 고려를 안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금융자산은 사실은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자산은.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도 국가 부채가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 빚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그 외평채입니다. 외평채. 우리나라도 있는데 외평채인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의 지금 한 50%는 채 안 될 겁니다.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사실은 외평채입니다. 외국한 평환경은 졌죠. 외평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들어오면 그 흑자에 따라 가지고 통화정발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을 국가에서 외환당국이 채권으로 발행해 가지고 외환을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해 가지고 그만큼 국가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한 3,500억 달러, 4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4천억 달러로 가면 4조, 40조, 400조 원입니다. 400조 원이 넘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의 절반 정도를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 부채를 맡은 거죠. 그럼 그 부채에 대해 가지고는 맞대응으로 그만큼은 외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환을 팔면 그 부채 절반은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외환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실제적인 부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한 GDP의 50%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라고 보는 것이고, 일본도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외환 보유고만큼은 그게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만큼 부담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른 선진국은 뭐냐? 그러면 다른 선진국은 사실은 외환 보유고를 그리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진국들은 외환 보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 시장이 외환 환율이 변동이 자유롭다 그러면 그때는 금융위기도 안 생기고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을 많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빼줄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개도국에서 성장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자본자산 부분, 뭐 부동산은 뭐 생각할 필요 없지만 그런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가지고 이 부채 규모를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상이 국가 부채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 부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이슈들을 이야기했습니다.